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사업하는 곽형입니다. 어, 제가 그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요. 지금 현지 보험 설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는 CFP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는 재무, 보험, 은퇴, 부동산, 세금, 상속에 대해서 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다각도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설계사보다는 필요해서 그 본사 직원들이 많이 취득을 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 이틀 동안 보는 시험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아마 대학교 문이 한 10개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되게 어렵게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 저를 통해서도 제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모집인 이 자격증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DC형, DB형 이런 퇴직연금 가입하시잖아요. 그거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기업 대 기업으로 제가 법인 계약도 많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영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이제 손해보험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 또 한 회사 컨택을 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2019년에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복직을 하면서 한 회사랑만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상품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모든 상품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험 회사 대리점으로 제가 옮기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FP 자격증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그 재무 설계를 해드릴 때 시간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인베스트 경영지원본부의 자산관리 팀장으로 제가 법인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한마디 하자고 그러면은 그 이제 엄마들 모임에 모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보험 영업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꺼려하죠. 보험 영업할까봐. 그런데 저 아메이도 해요. 그러면 깜짝이야 이래요. 왜냐면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진행해도 되나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화면은 이제 기대 여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1980년도에 보면은 남자가 66.8세, 여자가 74.4세죠. 근데 2010년도에 보면은 남자가 79.2세, 여자가 85.5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성이 지금 88.5세, 남성이 83.5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연금을 지급을 할 때 연금을 지급하는 어떤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 여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 평균 수명이 요 정도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너무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신약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연명 치료를
하는 그 기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다음에 저희 자녀들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삼시세끼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연령이 이제 27세인 사람을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내가 이제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물가가 4% 계속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한 끼에 지금 이제 7,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물가 상승률 4%를 반영을 하면 60세 시점에 그 한 끼 밥값 7,000원이 26,000원 정도 하는 그 가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6,000원으로 삼시세끼를 계산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100살까지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 거고, 480개월 동안 1,400 아니지 14,600일, 그러니까 이게 43,800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6,000원에다가 43,800끼를 계산을 하면 11억 4천이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데 11억 4천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 11억 4천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로 11억 4천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밥만 먹고 사는데도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은퇴할 때 이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했는데 밥만 먹고 살기에도 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내가 11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내 돈을 얼마씩 모아야 되나? 27세 시점에는 월 71만 원씩 저축을 하거나 현재 일시금으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1억을 7% 수익률을 내면서 계속 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은행의 예적금 상품 중에 7%짜리 상품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게 27세 71만 원을 저축하기도 힘든데 40세 시점 볼게요. 40세 시점에서 내가 11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매월 210만 원씩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2억 7천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7%씩 계속 굴려가면서 2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일찍 시작하면은 그래도 시간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기 위한 거죠.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 금리를 보면은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평균 이자가 0.01%고요. 특판이라고 얘기를 한 게 0.03%예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얼마나 되나요? 은행 이자? 한 1% 주나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유지 비용도 별도로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다음에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특판 금리를 광고한 거예요. 몇 프로? 연 0.2%. 연 0.2%를 광고하고 있어요. 가입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가 떨어진 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금리 가치 계산을 보면은 5년 후에 목적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금액을 보면 1%일 때는 130만 원, 7%에는 111만 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여직금 상품에 이제 이런 상품은 없어요. 자, 그래서 노후 일자리의 가치를 한번 제가 볼게요. 지속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받는 노후 일자리는 약 3억을 보유 시 매월 지급받는 이자와 동일해요. 이게 대신 2%의 이자로 계속 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은퇴 설계사들은 노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일자리가 더 시급해요. 그래서 자식의 가치, 지속적으로 자식한테 내가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는 이제 자식들의 도움으로 부모가 노후 수입의 7, 80%를 해결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 세대도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도 안 할 뿐더러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자식의 도움은 약 1억 2천만 원을 보유 시 매월 지급받는 이자와 동일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계속 굴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신토로 지급받는 연금의 가치, 지속적으로 이제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종신연금, 종신연금이라 그러는 거는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씩 받으려면은 지금 6억을 2%로 계속 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 이자도 1%인데 2%짜리 열심히 지금 상품 찾아야 될까요? 저랑 한번 알아봅시다. 자,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가 아름다운 황혼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볼게요. 대한민국 경제 역사를 보면 790년대 보면은 금리가 24에서 25% 했고요. 1980년도에는 20%, 90년대까지는 13에서 15% 정도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따로 이제 투자를 안 하거나 다른 어떤 활동을 안 하신 게 은행에다가 이제 돈만 넣어놔도 그게 은퇴 생활이 될 정도로 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때는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이제 3.5%, 5% 하다가 지금 1%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투자의 성향상 나 원금 손실 보는 게 정말 싫어서 나는 은행에 예적금으로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은행 금리가 1%인데 물가가 4%씩 오르면 은행에 넣는 돈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내 돈이 일을 하지 않게끔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한테 교육을 할 때도 지금 은행 가서 이렇게 강제 저축하는 그 행위 자체는 중요하지만 은행에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0.5%고 물가지수가 0.5%예요. 기준금리가 0.5%라는 거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몇 프로로 할 거냐를 정해서 여기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은행에 마진을 붙여서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이제 은행 예적금의 이제 금리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2021년도에도 0.5%로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방어가 지금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자, 그래서 은행 이자율을 보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앞에 연도로 볼 필요도 없이 은행 이자율이 쭉쭉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노후를 위한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야 되냐 하면 새우깡 가격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자, 1971년도 출시 가격 50원, 81년 10년 후의 가격 100원. 자, 여기서 새우깡 얼마부터 주고 먹어보셨나요? 나이가 나오죠? 짜장면은 얼마부터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800원? 700원? 그때부터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는 1,300원이고 지금 48년 동안 새우깡 가격이 26배 올랐대요. 그럼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그 가늠이 가죠. 이 새우깡 가격만 봐도 가끔 애들 막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저 어렸을 때 분명히 한 100원 주고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지금 다 1,000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새우깡 가격은 제가 재미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자, 코스피 성장률을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등락은 계속 있죠. 등락은 있는데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계속 우상하면서 상승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오늘도 코스피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3,200까지 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은행 예적금 이자가 낮다 보니까 투자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파란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신랑이 이제 공모주 주식 SK 바이오를 할 때 와가지고 지금 주식 계좌를 몇 개 텄다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네, 혹시 뭘 아냐, 뭘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신랑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을 내가 이 강사인데 우리 신랑도 이렇게 팔랑거리면서 하고 있구나.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요즘에 당근마켓에서도 그거에 대한 주식 그 공부방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일단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습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니까 한다, 누가 하니까 한다. 한두 번은 그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매도를 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기를 좌우하는 두 요소에 보서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외국에서 또 말하는 그 기준금리와 이 이제 통화 시중에 돈이 얼마가 풀려있나 이 통화 증가율이 이 코스피 주식시장 그다음에 여러 경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런데 일단 내가 기준금리를 모른다. 통화 증가율을 모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주식을 하려고 해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개별 주식 말고 펀드 투자부터 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부동산을 해볼까? 부동산은 어떻게 올라왔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걸 보면은 코스피 지수처럼 여기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지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얘기도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나만 거지가 된 거예요. 남들 이제 다 올랐으니까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올랐어요. 그래서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다 올랐어요. 이사 갈 데가 없어. 부동산 올라서 돈 버는 사람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유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올라서 오히려 그 보유세 때문에 매도도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부동산을 내가 깔고 앉아 있어서 내가 이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잘 올라가지고 매도를 하는 경우로 지금 부동산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이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가 아마 이제 조금 지금은 동결이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럼 대출을 뭐 월 100만 원씩 내던 사람이 200만 원 이렇게 내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마 경매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부동산은 경매를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어서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현장 답사를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의 그 친화력 아시죠? 그 친화력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주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할 때 너만 알고 있어 정보야라고 저한테까지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이미 상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으면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뭔가를 하는 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정말 매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시드머니가 있냐? 정말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살 시드머니가 있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주식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또 이제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재테크를 잘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고액 자산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부동산으로도 이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공시를 커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즉시 일시납연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바로 개시해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 누구나 건물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줌에서 저희 그룹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이제 부모들을 모시고 부모 경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본인이 이제 먼저 경제 교육을 받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4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꿈을 적어오세요라는 제가 이런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잘 적어서 제출해주신 분을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재무계산기를 다 두드려가지고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을 해서 필요자금을 계산을 해드린 거죠. 월 얼마씩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데 얼마씩 모으면 돼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숙제를 내드렸던 거고 그 예산 기간을 정확히 적어 오신 분 거를 제가 데이터를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학원 다니는 거, 뭐 영어 캠프 가는 거, 스키, 수상 스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보면 이제 결혼할 때 집 사주기 10억 뭐 이렇게 있고 둘째까지 아주 잘 이렇게 적어주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성의 있게 재무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계산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단기, 중기, 장기, 노후 자금까지 해서 노후 자금은 제가 밥만 먹고 삼시세끼 사는 11억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필요 자금이 66억 8천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66억 중에 11억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금액이고 이 꿈 중에 자녀 2명한테 결혼할 때 아들이니까 10억씩 집 2채 그래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것만 해도 지금 31억이죠. 31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요. 자녀 결혼할 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0억, 33억 정도 이제 되는 금액이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꿈인데 이게 이제 단기로 한 5년 안에 끝나는 꿈이 있고 이제 중기로 끝나는 꿈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모아야 되는 금액이 제일 큰 거예요. 연 1,600이 아니라 월 1,600이에요. 월 1,600. 모으기도 힘든데 벌기도 힘든 금액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경제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다 띄워드린 다음에 아주 분위기가 잠잠했어요. 이때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숙제를 내드리는 의도가 있었어요. 내드리는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현실 점검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막 허무맹랑한 꿈을 적은 게 아니라 애들 학원비랑 뭐 그런 거랑 아주 현실적인 거를 적었는데도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 같이 고민을 한 게 그러면 꿈을 접어야 되냐? 내가 써놓은 꿈을 하나씩 지워야 되냐? 근데 이게 엄마가 해주고 싶은 꿈이니까 슬쩍 하나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걸 적어오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애가 하고 싶은 꿈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건 슥 지울 수 있는데 애가 뭐 하고 싶다 그럴 때 엄마가 돈 때문에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우죠.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 노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으세요? 있는 정도에서 그냥 맞춰가면서 살고 싶으세요? 안 돼요. 11억 쓰면 밥 3끼 못 먹어요. 2끼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연금을 모을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합쳐서 이제 원하는 금액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국민연금은 아무리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커버를 해준다고 해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이게 먹고 살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은 이제 퇴직연금이 있는 거고 배우자는 회사를 다니지만 나는 주부야. 그럼 퇴직연금이 없잖아요. 그럼 개인연금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퀴즈에 저기 존니 씨가 나왔을 때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연금으로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주 제가 듣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셨죠.
최소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정도는 연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장년 은퇴 준비 실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은퇴 후 필요 생활 그 자금이 5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사람은 이제 1,100명 중에서 55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월 평균 27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해드리다 보면은 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월납 10만 원이나 30만 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10년 모아도 차 한 대 값밖에 못 사는 가격으로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안 되죠. 그거 깨서 여행 가죠. 한번 갔다 오면 끝이야. 그래서 연금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으세요? 저도 월 1,600만 원 저축 못해요. 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도 은퇴 후 살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어봤어요. 꿈을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한번 적어봤더니 그 하나 지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꿔봤으니까 이 꿈을 하나 지우는 게 꿈꿔본 사람한테는 너무 그게 힘든 일이에요. 적기보다 이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꿈을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것인가 그 중에서 저는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돈을 벌고 있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돈을 벌어서 주식도 하고 깔고 앉아있는 집으로 부동산 기대도 하고 있고요. 연금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근로소득의 인컴 자체가 작으면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의 이 인컴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저도 월 1,600만 원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B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럴 때 이제 책 같은 거를 읽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존 폴게티는 내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100%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100명의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의 각각의 1%를 갖겠다.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전 현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대학교 입학은 공대로 했는데 학교를 재밌게 다니고 싶어서 3학년 때 연극영화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메이크업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더 크게 받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보험 영업을 이제 제가 잡채인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이제 압구정에 있던 미용실이고 보험 영업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건수 챔피언도 한 적 있고 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플랜 B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험 영업이 월 그 급여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아니죠. 월급이 안 나니까 자체 휴무. 자체 휴무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줄어들고 안 들어오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낳고 출산해서 복직할 때까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예정했던 휴가보다 한 달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출산하고 이제 복직을 할 무렵에 그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처음으로 느끼기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플랜 B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최니 스폰서님을 제가 이제 만나고 아메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아메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직업, 돈 버는 방식이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 이제 직장인 자영업, 오른쪽이 사업가 투자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노동이 곧 수입이고 자영업자도 노동이 곧 수입이죠. 근데 차이는 직장인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자영업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 사업가랑 투자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간이 수입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동 수입이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피고용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피고용인을 고용을 해서 시스템대로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면 수입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야. 그럼 투자가는 누구냐?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해서 수입 창출의 그 베이스가 이제 자산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투자가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메이크업도 하고 보험 영업도 하고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잡체인지를 한 게 그래봐야 노동 수입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봐야 이게 임시소득이고 일시소득이고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는 노동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느꼈던 포인트는 뭐냐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 버는 방식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가 아메이를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거는 최인희 스폰서님이 아메이 시작하실 때 저한테 제일 처음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저 안 한다 그랬죠. 왜냐면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의 가장 지금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제가 노동 수입이랑 자산 수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버는 돈으로 재테크를 해가지고 잘 모으면은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봐요. 보험 영업 앵간히 하는 것 같은데 아메이는 또 뭐하러 하냐고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그런데 결국은 이 돈 버는 방식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면서 소비가 지출로 끝나고요.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아메이 제품을 쓰면 소비가 지출이 되고 지출이 매출이 되고 매출이 수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소비로 매출을 연결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가 매출이 수입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유통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물건이 전달이 될 때 제조업 기준으로 대략 뭐 한 18% 정도가 원가라고 하면은 러프하게 한 200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소비자가 한 1,000원의 물건을 산다. 그러면 총판, 도매, 소매, 그다음에 광고까지 합쳐서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 800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매시장, 밤시장에 가서 도매시장 가서 그 물건 달라 그러면 이 도매가로 옷 주나요? 안 주죠. 왜냐면 그들의 유통 과정에 룰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한테 그렇게 주다 보면 깨져요. 절대 안 주죠. 근데 우리 이렇게 당연히 알고 썼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보다 보니까 이 유통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통합하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보면은 생산자, 소비자 더 저렴하게 이제 물건을 700원에 공급을 해주는 대신에 통합을 하면서 500원에 이제 그 돈을 대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기업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왜 여기에 집중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마트도 신세계 그룹이고 롯데마트 경우도 롯데 그룹이죠. 그런데 신세계에서 원래 삼성에 있었잖아요. 삼성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신세계로 나오면서 첫 사업이 뭔지 아세요? 신세계 백화점도 아니고 1호 이마트예요. 1호 이마트.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생필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그 수입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롯데그룹이고 CJ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CJ 제일제당 설탕회사.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계가 되게 마이너스를 치고 있을 때 결국은 설탕회사에서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생필품의 유통을 그 그룹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업도 알고 있는 걸 왜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거를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대기업에게 이렇게 비싸게 유통 비용을 주면서 써야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60년 전에 아메에서 이미 하게 되는 거죠.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제 물건이 전달이 될 때 아메이는 원가를 400원으로 높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특허를 아메이는 이제 연구원이 개발을 하면 일정 기간 그 특허에 대한 베네핏을 그 연구원이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회사로 귀속을 시킨다고 해요. 그럼 그 연구원들이 자기의 베네핏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것만 봐도 정말 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에서는 소비자에게 30% 지지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주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와 택배를 통해서 제품을 주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이제 100% 만족 보증 제도. 이거는 품질 보증 제도랑은 틀리죠. 그래서 90일 이내에 제품의 이제 반 이상이 있으면은 이유 불문하고 저희가 반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을 애용을 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전문 소비자 집단을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업의 기회로 볼 때 이게 일회성으로 주는 소득이라 그러면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한다 그러면 매력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이 상속은 너무 먼 얘기라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매달 증가만 해서 나와도 정말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아메 얘기를 들었을 때 생필품이기 때문에 싫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가오와 간지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벤츠를 팔고 싶지 치약 칫솔을 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들을 때가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화가 재구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벤츠 내가 타서 누군가에게 정말 좋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필품 재구매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이건 꼭 아메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하던 요거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품이 좋고 재구매가 되고 이렇게 계속 애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증가가 하고 또 신제품이 나오다 보면 애용자들은 써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메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 수입의 원리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트에서 쓰던 거를 30만 원을 쓰면 0.1% 300점 포인트를 주는데 아메이에서 이용을 하면 30만 원에 3% 만 원을 현금으로 줘. 그러면은 정말 이 300점과 만 원 현금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에서 써보자라는 얘기를 1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성의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단계는 판매자 집단이야. 내가 팔아봤더니 수익 구조가 너무 괜찮아. 나랑 같이 팔자. 너도 같이 팔자. 단계를 거쳐서 그 이제 수익에 대한 마진을 가져가면서 판매자 집단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용자 클럽이야. 소비자가 써보고 좋으면 너도 써봐. 너도 써봐.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소비자 애용자 클럽이죠. 그래서 아메의 본질이 뭐냐면 소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잘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겸손하게 배워서 순수하게 전달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첫 번째 회사,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마케팅 셋 중에 하나는 꽂혀야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꽂혔던 거는 마케팅이에요. 돈 벌리는 이 돈 버는 구조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최인혜 스폰서님한테 먼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고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품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은 회사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떤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죠. 그런데 어느 반열에 오르면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이념,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광고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상속 이런 부분도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메이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확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기쁘게 된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한테 아메이는 뭔데? 너 아메이 왜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롤모델이랑 리더십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프로페셔널한데 제가 그 조직에서는 제가 롤모델을 못 만났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최인혜 스폰서님을 6년 전에 만났을 때 안 한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6년 뒤에 지났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어쨌든 돈을 벌지만 신규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최인혜 스폰서님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구축을 해놓은 걸 보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떤 일을 하던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하는 그거는 똑같은데 제가 하는 일은 쌓이는 게 없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쌓이는 게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거면 이왕이면 쌓이는 거를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성취하는 걸 보여주시는 최인혜 스폰서님을 보면서 롤모델로 정말 딱 붙어있으면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두 번째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리더십 부분이에요. 제가 입으로 하는 리더십도 되게 많이 봤고요. 권력으로 하는 리더십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아메이 조직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육을 듣는데 1시 교육인데 막 10시부터 가방 줄을 세우는 걸 보면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난 뒤에 앉아서도 난 열심히 들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죠. 그런데 그때 느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자발적으로 하는 그 조직 문화를 만든 그 탑리더의 그 리더십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엄청난 큰 조직을 이끄는 그 수장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다른 그 리더십 때문에 제가 꼭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이 탑리더의 옆에 붙어가지고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했으면 그때 했으면 아메이 잘했을까? 최인혜 스폰서님처럼 다이아몬드 돼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겸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한테는 돈 이상의 가치예요. 제가 가치를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메이에서 어떤 가치를 찾기를 원하세요? 어떤 조직이든 돈이 목적이어가지고 모이면은요. 그게 틀어지는 순간 다 등 돌리고 갈 수 있어요. 돈만 목적으로 모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고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돈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 이상의 가치를 아메이에서 롤모델과 리더십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메이에 어떤 가치를 찾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좋은 사업 설명과 OM 많으니까 또 계속 나오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